네, 김경수 재판을 들어가지 못해서 저는 뭐 10시부터 시작된 법원 행정처 임종원 차장의 재판에 들어갔는데 뭐 김경수 재판건으로 좀 밖에서 이렇게 빌빌대다가 한 10시 20분쯤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10시 17분 정도 들어갔는데 뭐 검사들이 읽었는데 뭐 잘 모르죠. 사실 이 재판 되게 어려워요. 저는 뭐 이런 법무적인 일도 모르지만 사실 공소 내용도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처음 이제 준비 기일 할 때 검사가 공소한 내용을 크게 나눠 갖고 또 크게 나눈 것 중에서 또 소 제목으로 읽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갈지는 알고 있었지만 내용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는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 하는데 정말 듣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특활비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나마나 검사들이 엮었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들면서 저분이 임종원 차장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 기막힌 재판을 어떻게 자기가 무혐의하다는 걸 풀어나갈까 듣고 보기만 해도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사들이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검찰들이 임 전 차장은 행정처 기술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세히 했는데 그 변호사가 남자 변호사하고 여자 변호사가 있는데 여자 변호사도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임 차장이 자기가 그 검사가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로바로 반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고 충분히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대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각 부처 상황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전략의 하나다. 사회 통용상 허용되는 이른바 미스라벨링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참고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사놈 하나가 픽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쏘더라고요. 검사님 웃지 마세요. 이렇게 팍 쏘는데 제가 듣기도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발음이나 단어가 굉장히 분명하고 아주 듣기가 좋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딱 아주 성질을 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싸해졌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딴 제지를 시키면서 한동안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그러면서 판사가 별로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처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주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사가 오늘도 12명이나 나왔어요. 대통령 재판에 돌아다닌 박주성, 용성진 그리고 얼굴 동그랗고 안경 낀 여러 명이 대통령 재판에 돌아다닌 인간들 또 제가 또 모르는 새로운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나와갖고 앞뒤줄로 6명씩 앉아갖고 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재판이죠. 이 12명이 임종원 차장뿐만 아니고 내용을 샅샅이 온갖 것 다 뒤지고 지금 이제 곧 재판될 양성태 대법원장 뿐만 아니고 여러 판사들 재판에 갈 사람들 온갖 것 다 뒤지고 해서 이 12명은 이 재판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은 이 자료 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이 피고인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재판에서 이 검사들이 뭘 어떻게 묻는지 얼마나 아주 비겁하게 묻는지 그거 모르고 물론 자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데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반론을 얘기하니까 또 이제 검사들이 나와갖고 또 반론을 했어요. 또 이제 이분이 반론하고 하는데 오전에 공방전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막 저는 뭐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졸리고 그래서 제대로 듣지는 않았는데 각각이 양쪽에서 반론할 때마다 한두 마디는 들었는데 이거는 막 법대생들이 와서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주로 오늘 오전에 얘기한 건 직권남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임종원 차장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밀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임종원 차장이 법조인 생활을 30년 해오고 그 2015년도가 이때 놔두고 나왔다가 2년 동안 변호 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걸려갖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재판에서 본 어느 변호사들보다도 굉장히 똑똑하게 방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할 때마다 반론을 받아치는데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재판장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417호인데 많지는 않은데 정말 이 사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와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 사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증인으로서 이 재판을 봐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얘기하듯이 검찰이 주장하듯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각급 대법원장에게 사적 처분이 가능한 경력금을 준 것이 아니고 사법행정활동비를 준 것이라고. 사실 뭐 듣고 보면서도 정말 저래갖고 또 국고 손실이라고 엮는구나 막 답답하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검사들이 한 그 얘기 중에 강제징용하고 강간부 문제에서 나오는데 그 검사들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 배려받지 못한 강제징용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감성팔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징징대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강제징용해서 나간 분이 지금 몇 명이나 살아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60년대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밥 못 먹는 사람 많았었어요. 60년대도 식물을 팔려간 사람들 많았었고, 그때도 전쟁 이후라 가족들이 자식들이 5명, 7명, 9명 됐었어요. 그 많은 가족들을 많은 자식들이 한 사람이라도 없애지고 남의 집 가면 부모들이 좋아했었어요. 자기 자식 팔았었고 신고를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는 더 했었죠. 강제징용이 아니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라도 갔겠죠. 그리고 당시에 한국의 산업이 뭐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들어와갖고 산업이라고 하니까 일본이든 어디든 일하러 간 거죠. 무슨 강제징용이에요. 예? 뭐든지 지금 반일 감정 세우려고 지금 강제징용이라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놀리죠. 그리고 저희 집안에도 위안부 그 건으로 관련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집안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해서 시골로 시집을 오게 됐는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위안부로 잡혀가기 싫어갖고 도망쳤다고. 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도망을 치고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일을 하러 갔든 뭐 하러 갔든 떠난 것뿐이에요. 무슨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억까 감정이 있다고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 못 잡아먹듯이, 그리고 나라가 가난해서 국민들을 못 지킨 거를 누구를 원망을 해요. 감성팔이 하는 걸 이제 또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임 차장이 반론을 하고 이렇게 하여튼 공방은 아주 치열하게 다시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 재판이 끝나고 그래서 이런 뭐 그 활동비라든가 그 또 강제징용 또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고 나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당연히 이제 이 검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일본과의 관계에 이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요거를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청와대하고 조정하는 거를 이거를 지금 직권남용했다고 뭐 이렇게 내세우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사법부 농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박 대통령 올가매는 짓이에요. 결국은 그 끝에 대통령하고 청와대하고 조율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또 하나 덮어치려고 하는 짓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이제 얘기했는데, 이분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했었어요. 그런 이제 서로 공방이 오갔었고, 이분이 하면서 그 무구죄도 국가법이 또 뭐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재판이 11시 53분에 재판이 끝났는데 이 판사는 방청객 보고 다 나가라고 대체로 재판이 끝나면 판사가 활짝 일어나갖고 나가는데 이 판사는 방청객 보고 나가라고 그 방청객을 다 내보내고 나서 하여튼 뭐 저희 나오면서 이 판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다 보내고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랬고 오후에 오후 2시에 다시 그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징용 손해배상권으로 주장을 했는데 요게 그러면서 이 검사가 참 변호사가 주장을 했네요. 이게 MB 이명박 대통령은 강제 징집이나 위안부에 대해서 그 전에 해왔던 그걸 적극 수용한다 이렇게 했고 박 대통령은 뭐 부친의 전적 때문에 그랬는지 뭐 바꿔야 한다는 것을 바꿨다 이렇게 하면서 양 대법원장이 이걸 부합하도록 대통령 이게 일본 쪽하고 부합하도록 고쳤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했는데 검사들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는 그 바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교부가 마치 행정처와 협의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협의해서 지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원 합의체에 가 있는 것은 행정상 외교부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양 대법원장이 피고인과 그 임종원 차장 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있을 때다 이렇게 했는데 검사들이 엮는 거는 하여튼 기가 막혀요. 시도 때도 없이 엮어대니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USB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USB 이제 이분이 뭐 그런 신문 기사 보면 자세히 나오겠는데 이 사람을 이제 영장 압수수색을 하려고 이분은 집에 갔는데 압수수색을 가지고 이제 검사 이분은 한 얘기가 압수수색하는 게 위법하다 그런 절차가 위법하다 그랬는데 박주선 검사가 그렇지 않다 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을 때 1시간이나 꼼꼼 읽어봤다 주방 식탁에 앉아갖고 1시간을 읽어봤다 이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문장을 읽는 거야 뭐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읽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정말 대통령을 쫓아내는 이런 미중의 사태가 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압수수색장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1시간이지 그 1시간에 수많은 생각을 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USB가 문제가 이제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면서 USB가 사무실에 있다 뭐 이렇게 한 건데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의 책상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데 검사들은 이분이 있는 사무실 전체를 가지고 뒤진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합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USB를 찾은 거다 이 사람은 위원이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거고 이제 검사들은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건데 뭐 들으면서도 뭐 자세하게 뭐 들려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뭐 자세하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포렌식 검사도 하고 PC도 포렌식 검사들 하고 USB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직원 보고 이거를 뭐 이제 검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안 보고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여직원의 그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에서 이걸 찾았다고 그러면서 그 여직원이 잘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면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제가 상상이 되면서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USB, 뭐 PC 이런 등등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아른다고 한들 정리도 될 것 같지 않고 크게 줄기만 USB, PC 포렌식 검사 USB 가지고 서로가 마음이 서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듣긴 들었죠. 그리고 이분이 구속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준비기를 더 달라고 했는데 준비기를 주질 않고 있다가 거의 한 달 만에 지난주 11일 날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어영부영 하다 보면 6개월이 되겠죠. 6개월 되면 구속 만기로 풀려나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봐도 이분이 법정에서 자기가 손으로 써갖고 온 자료를 읽어요. 이 사람의 자유로운 상태라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보면서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 피고인의 방어권이란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무슨 재판이 되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재판을 해 나가면서 빨리 풀려나야 되겠죠. 풀려나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해야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게 대통령 일주일에 4일 했었어요, 재판을. 그런데 이분은 뭐 지난주 월요일에 했었고 오늘 화요일 날 했으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또 두고 봐야죠,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뭐 이제 사법부를 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 꼭대기는 박 대통령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보면서 제가 이분한테 또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드실지. 그러나 참아서 이겨야 돼요.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패배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건 프레임뿐일 거니까. 하여튼 이기시고 열심히 하셔서 이기셔야 돼요. 물론 뭐 많은 재판 기록물을 보고 제가 보낸 편지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정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힘내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도 열심히 해서 사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열심히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